저는 포항 선수들 보면 뭔가 실행력이 좀 좋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와도 이 축구를 믿고 뭔가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실행해 내려고 하는 그 실행력이 좀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큰 기복 없이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박태 감독한테는 다른 의미로 전화를 안 하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전화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같은 3연패를 하니까 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왜 지십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중계를 하고 바로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양 서포터즈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90분 내내 대단했어요. 진짜. 그리고 득점이 나오는 순간마다 저도 중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그 응원이.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경기 플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유병훈 감독이 그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확실히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K리그 팟캐스트 K데이 2부장입니다. 유 차장 오랜만이야. 네, 부장님. 이렇게 회사 안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무슨 회사가 한 달에 한 번 출근하지? 오늘도 인턴이 한 명 출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해설위원. 반갑습니다. 저랑도 이제 중계 방송도 많이 하고 평소에 K리그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K리그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콘텐츠를 온몸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떤 아이디어적으로나 이 또 말빨로나. 좋습니까? 좋아요. 다 뭐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가르쳐 주는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가르쳤죠? 여러 가지 많이 도움 주셨죠. 하여튼 오늘 김재성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우리 K리그 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월로 넘어왔습니다. 대표팀은 A매치 미국과 멕시코 평가전 하러 미국에 갔고요. 그리고 K리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8월에 K리그를 또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8월 K리그 최고의 팀 우리 차장 어디입니까?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박태하 감독이랑 친하다고. 오늘 전화했거든요. 친한 줄 알고. 내가 뭘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끊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류 차장이 포항을 콕 집었습니다. 이 포항의 동해안 더비 라이벌이죠. 울산 팬을 자처하는 우리 이명철 대리. 8월에 최고의 팀 어디입니까? 울산은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죠. 네, 저희 울산은 지금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웃 동네 포항에 해가 쨍쨍 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무패를 달렸던 전북마저도 포항을 만나서 그 무패가 깨졌던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8월에 가장 이목을 끌었고 잘 나갔던 팀은 역시 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재성 해설위원 닉네임이 영지잖아요. 영지. 몰라요? 갑자기요. 영일만 지단. 줄임말을 쓰시니까 몰라. 영일만 지단은 알았는데 갑자기 영지라고 하니까. 요즘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은 다 거봐 지금 현우 터졌어요. 저기 잡상이는 영지? 뭐지? 나 별명 알았는데 이러다가. 아니 포항 그 마지막 우승 때 골은 김원일이 넣었지만 스타트 포인트 프리킥 찬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걸 기억을 못해. 근데 그게 김원일만 기억하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포항의 레전드 가운데 한 명인 우리 김재성 해설위원. 사실은 김재성 위원이 K리그 현장을 그 누구보다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요. TSG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일원이거든요. 일단 오늘도 뭐 TSG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TSG는 대체 정체가 뭡니까? 비밀 요원입니다. K리그의 전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이제 많은 힘을 보태고 있고 매 경기 매 라운드마다 각 구장에 이제 한 분씩 방문을 해서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를 굉장히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서 항상 매주 월요일 날 줌 미팅을 통해서 어떤 축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리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결과물이 팬들에게도 공유가 되잖아요. 네. 라운드별로 뭘 뽑죠, TSG에서. 그쵸. 저희 라운드마다 베스트 매치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11 선수들도 뽑고 또 MOM도 저희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를 보고 이 축구가 왜 통하는지 혹은 왜 통하지 않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정현 감독이 왔을 때도 이정현 감독이 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은 잘 모르잖아요. 보면 막 잘한다, 공 잘 돌리네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소화하기 상당히 편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TSG 활동은 2025 시즌이 처음이죠? 그렇죠. 네.
어때요? 해보니까? 사실 이전에 TSG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재성이가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다행히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저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팀에 있을 때는 우리 팀만 분석하게 되고 상대 팀만 분석하게 되는데 이 TSG 그룹은 전체적인 이제 한 시즌을 또 볼 수가 있고 매 라운드마다 어떤 전술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어떤 선수가 지금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하고 또 해설하고 TSG 위원하고 코치하고 다 했거든요. 이 네 개를 다 한 K리그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이제 감독만 하면 돼요. 각 구단 대표님, 단장님, 예, 팬 여러분, 훌륭한 감독 후보가 여기 있으니까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요즘 에이전트업도 부장님이 겸업 금지 조항 모르십니까? 아유 K무역은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네, 제가 조금 더 피를. 우리. 네. 자, TSG 위원이자 K리그 현장 해설위원으로서 8월의 포항은 어떤 팀이었습니까? 이전 경기력과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 그 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고 또 그 전에 없었던 선수들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에 합류를 한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면서 굉장히 좀 무서운 팀으로 발전했던 8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전과 또 8월 4연승을 할 때 포항 뭐 달라진 포인트가 있을까요? 항상 보면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원리는 상대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전에 미드필드에 숫자를 두고 경기를 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미드필드보다는 후방에 선수를 한 명이나 아니면 2명 정도 더 배치시켜 놓고 후방 빌드업에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이 시즌 초반에 백포를 많이 쓰다가 지금 백스리에 약간의 그 변형된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백3와 백4를 좀 혼용한다라는 느낌으로 포항의 빌더 컨셉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포항의 경기를 쭉 봤을 때 가장 돋보였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신광훈 선수였어요. 딱 떠올랐어. 그렇죠. 신광훈 선수가 결국 그 포메이션의 변형, 뭔가 하이브리드식으로 전술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공을 잡고 있을 때 포항이 경기를 설계할 때 보면 신광훈 선수 위치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미드필더 지역에 와 있기도 하고 측면을 넓게 벌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 남아서 상대의 압박이 거세다 싶을 때는 신광훈이 내려와서 후방의 숫자를 더해줘요. 센터백 역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광훈 선수가 이렇게 적재적소의 위치를 잡으면서 포항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가 확보되는 그런 경기의 컨셉이 상당히 많이 그려졌었죠. 사실 신광훈이 언제적 신광훈입니까? 김재성 또래예요. 현장에서 만나면 뭐 그와 관련해서 따로 얘기 나눈 건 없습니까? 안 힘드냐? 언제까지 할래? 뭐 그런 얘기. 근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도 사실 크게 퍼포먼스에서는 저는 차이를 못 느껴서 물론 사실 올해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역할로 봤을 때는 더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근데 분명 팀 안에서 박태하 감독님 또한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분명 승점 관리라는 걸 하실 텐데 어느 경기 때는 이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를 또 넣고 정말 이 경기 잡아야 된다 중요하다 싶을 때는 또 여지없이 신광훈 선수를 픽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포항인 것 같습니다. 박태하 감독님 절친 우리 유 차장 아예 다 했잖아. 연결해서 밥도 먹고 책도 쓰고 책도 쓰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박 감독님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근데 그 연변이란 팀도 그렇고 그 포항이란 팀도 그렇고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 3부에 떨어질 위기에 있었던 연변을 한 시즌 만에 우승시켰을 때 박태하 감독이 소위 야 나도 죽일 선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안 쓸 선수가 없다. 다 써야 돼. 오늘 전화하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은 다 선물이고 쓰임이 다 있다. 날 포장을 잘하면 되지. 나는 지금 뭐 누가 못하고 누가 잘하고 이런 게 없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는요. 그러니까 하늘이 준 선물이지. 뭐 이런 수준이고 그리고 그 포항 가보셨잖아요. 포항 출신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그 동떨어진 지형이 영일만에서 계셔보셨잖아요. 송라 클럽하우스에 있으면 축구밖에 할 게 없다. 우리는 김천 상무보다 더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이다. 저도 전북 경기 보고는 좀 놀랐거든요. 와, 전북을 전반에 저렇게 잡는다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뒤집혔잖아요. 2대0으로 맞아요, 가다가 맞아요. 그 티아고가 경기가 있었기 화장실로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서 그런지 후반전에는 정말 악착같이 해내더라고요. 티아고가 뭐 간절함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빨리 뭔가를 하고 딱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뒤집은 경기와 네. 그 끝까지 뒤집지 못한 경기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날 보면 조르지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12초 만에 골을 터뜨리고 그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 전북 수비수들이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이 선수 가진 게 있구나. 박태 감독은 같이 살아난 거죠. 아니, 전 조르지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대전전이었을 거예요. 주민규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포항이 3골을 넣어 3대1로 뒤집은 경기에서 조르지가 골을 넣었거든요. 아마 그때 1골 1어시스트를 했는데 교체에서 나온 다음에 박 감독님이 자기를 안 보니까 감독이 옆으로 와가지고 그 장면 있다니까. 나왔는데 저 왔는데 좀 칭찬 좀. 네. 칭찬해요. 그런 게 뭔가 팀 분위기를 드러내는 일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수 그쵸. 입장에서 어때요? 맞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포항 팀만의 어떤 DNA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다른 팀들도 있습니다. 팀마다 DNA가 있는데 저는 포항 선수들 보면 뭐 조르 선수도 마찬가지고 뭔가 실행력이 좀 좋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와도 이 축구를 믿고 뭔가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실행해 내려고 하는 그 실행력이 좀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큰 기복 없이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 포항으로 간 그 선수들의 스타들의 스타. 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팀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제가 못 물어봤거든요. 물어볼까? 저그 한번 물어볼까?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 서울, 수원, 울산, 전북 다 있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포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랑 아마 아실 건데 동갑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만나서 짬뽕 먹다가 포항 어때?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뭐가 신기한데? 그랬더니 이 정도 훈련하면 다른 팀에서는 이미 선수들이 끝나고 하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뭐예요? 이거 죽을 것 같아요. 한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그 선수들이 공을 못 차는 선수들이냐? 공 잘 차. 그냥 한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형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래요. 그래서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놀랐대요.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문화가 있대요. 그냥 훈련하는 거고 감독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이기면 이겼네. 뭐 이런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 맞아요? 맞아요. 뭐 신강훈 얘기했는데 신강훈 선수가 아마 최전방에서 가장 열심히 훈련을 할 거예요. 훈련조차도 실전같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네. 통화 중이랍니다. 통화 한 번 하면 또 길게 하던데. 얘. 네.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죠. 다음에 여기 모셔가지고 공짜로 하시죠. 포항이 여름 이적 시장에 최대의 수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러 가지 또 지표로 드러나고 있죠. 네. 포항이 기성용 선수 왔을 때부터 유니폼이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 포항 팬이 많다 보니까 올 시즌 초반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 유니폼을 사러 들어가면 재고가 없대요. 특히 라지나 엑스라지는 재고가 없대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봤더니 한 시즌에 잘 팔리는 선수들이 700벌에서 800벌 정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근데 기성용 선수가 오자마자 1, 2등을 합한 정도의 그 매출고를 올렸대요. 1,500벌 정도 된다는 네, 1,400 정확히 이 왔다 갔다 하니까 1,300에서 1,500벌을 팔았는데 그래서 정말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1,300, 1,500벌이지 만약에 재고가 더 남아 있었으면 더 팔렸을 더 거예요. 팔렸죠. 지금 사고 싶어 하시는 포항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라서 분명 이 실질적인 판매량은 이보다 더 높은 정도로 체감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포항 또 레드 컬러의 ACL2 유니폼 그것도 발매했는데 일 잘하네요. 네, 맞아. 그것도 불티나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팔리겠죠. 그 기성 선수가 그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포항에 가자마자 무조건 다 일면이고 그 신강훈 선수하고 같이 둘이 춤추는데 맞아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포항 네. 이적후 최고의 플레이. 네. 릴스에서의 활약. 근데 역시 신이 다 주진 않는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포항이 사실 시즌 초반에 정말 힘들었어요.
2월 15일 개막전 네. 대전에게 3대 0으로 지면서 대전에게 진짜 오랜만에 포항이 졌거든요. 그때 김재성 의원과 제가 현장에서 중계했는데 그날과 지난 27라운드였죠. 전북과의 홈 경기 6개월 사이에 포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김재성 의원과 제가 현장에서 목도했는데 네. 시즌 포항의 마무리는 어떨까요? 김재성 의원 어떻게 보세요? 3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저도 바로 바통 넘기기. 폭탄 돌리기. 사실 확신 갖고 예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예상을 좀 하거든요. 포항은 제가 항상 느끼지만 포항은 진짜 팀으로서의 단단함이 있는 이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기 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지금 3, 4위를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뭐 정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그리고 뭐 김천, 대전, 포항 이렇게 쭉쭉쭉 상위권 순위들을 봤을 때 뭐 전북을 제외하고는 지금 포항이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서는 가장 분위기도 좋고 팀으로서의 단단함을 갖고 있지 않나 변수도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포항은 좀 남은 시간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임명철 의원의 얘기를 그냥 또 유출을 해보면 최소 3인 것 같네요. 최소 3위. 네. 전화가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K리그 관련해 수다를 떨다가 네, 포항 얘기가 나왔는데 누구랑 수다를 떨어요? 뭐 여기 김재성도 있고 류청도 있고 임영철도 있고 류청 기자님 또 거기 어제 그렇게 바쁘셨는데 또 가셨어?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나는.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그 라커룸 앞에서 우리 기성용 선수가 나한테 이 팀은 달라요라고 아주 묵직한 한마디를 했는데 뭐가 다른지 거기 저기 잘 아시는 재성이 형 있잖아요. 아니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 우리 포항 레전드. 포항 레전드는 포항에서만 뛰어서 잘 모르고 비교가 가능하니까 비교요? 뭐 서울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불이하겠니? 저는 포항 가서 훈련 시설이나 이런 게 약간 좀 그 포항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훈련장 가는 길이 너무 좋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산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그 가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올림픽대로보다 좋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훈련장도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갖춰줄 수밖에 없는 뭔가 분위기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포항이라는 팀 자체가 되게 역사가 길고 그동안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김재성 같은. 네, 재성이 형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팀에 그냥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뭔가 팀에서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포항이라는 팀이 주는 힘이 있고, 뭐 이번에도 뭐 저는 잘 몰랐지만 뭐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뒤에서 뭐 세 번째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축구가 돈이 다가 아니다. 그 팀만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포항 스틸러스라는 팀은. 그래서 저도 되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진짜 너무 여기 편해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포항에서 한 10년 뛴 사람 같아요. 가서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광훈이 형도 있고 하니까 또 어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수들도 되게 축구에 대해서 순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봤을 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처음 갔을 때.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 또 녹화에 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제 기성용 뭐 다 됐고 춤 연습만 좀 더 하면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릴스 때문에. 내가 우충이 과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더 빡세게 릴스 찍으라고 얘기할 테니까 춤 연습 좀 더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마워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축구보다 춤이 더 스트레스 같은데. 안 추면 되죠, 뭐. 근데 포항 예산과 관련된 얘기 지금 기성용 선수도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축구가 돈이다가 아니다. 사실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돈을 조금 써도 고간이 이제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 뛰셨지만 저도 송라 가보고 이 포항이라는 팀에 가면 그러니까 팀이 갖는 힘이라는 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포항 감독들도 보면 뭐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지금 박태 감독도 그렇고 포항에서 포항을 정말 잘 이해했던 사람들 그 심지어 둘 다 이제 포항에 사는 사람들 원래 사는 사람들 박태 감독이 옛날에
감독 아닐 때 자꾸 포항 부임설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포항에서 봤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집이 바로 옆이니까. 집이 포항이야. 원래 포항이 살아요, 그냥. 근데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조금 써서 아쉽지만 더 쓰면 정말 더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걸 갖춰 놓으면 전통이라는 게 힘이 있다. 비용은 쓰면 날아가지만 전통에 투자하시라. 그러면 조금 써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더 쓰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전통에 투자해라.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아닌가. 제가 류차장을 그래서 좋아해요. 제 입만 살아가지고 돈은 잘 안 쓰고. 돈이 없어요. 예. 자, 포항의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들게 하는 네. 포항 현재 상황까지 돌아봤고요. 자, 이제 분위기 좋은 팀 얘기를 했는데 임대리, 네. 각오는 됐겠지? 각오 됐습니다. 네, 이미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나간 지 몇 번 돼서 익숙합니다. 이제. 아니 사실은 우리 임대리, 김인턴, 우리 모두 현대가 더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많이 침울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경기 전부터도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이 타이밍에 전북을 만났을 때 과연 울산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기고 좋은 결과를 낸다면 새로운 감독인 신태용 감독에게도 모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전환점이 맞이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사실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죠. 근데도 예상 밖이었던 건 예매 2-3시간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관중이 23,000명이었어요. 네, 사실은 울산 팬들의 기대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직관을 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응원에 오셨다는 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기력은 사실 좋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안 좋은 침울한 분위기로 이어지게 됐던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제주전은 1대0으로 이겼는데 수원FC, FC 서울 또 전북과의 경기 모두 다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9실점. 이제 신태용 감독이 분위기를 분명히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신태용 감독의 울산 축구 그날 TSG 위원으로서 또 가서 네. 분석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그 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3경기에서 3경기 다 멀티 실점을 할 정도로 지금 수비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최전방으로 나왔던 말콩 선수의 수비도 사실 상대가 전북이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좀 채널링을 막아줘야 뛰는 양도 좀 적게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한쪽에서 수비가 될 텐데 이 말콩 선수가 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계속 양옆으로 이제 휘둘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전북이 정말 잘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매치 브레이크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신태용 감독님도 이 시기 이후에는 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선수들과 앞으로의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휴식기를 보낼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이 변곡점을 맞은 게 저는 클럽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부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로야크가 들어오고 백스리로 바뀌고 나서 신태용 감독도 자기가 주로 쓰는 백포가 아니라 백스리를 썼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정철 위원? 아무래도 신태용 감독은 시즌 중 부임이었기 때문에 선수단에 대한 파악을 온전히 짧은 시간에 해내기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고 기존의 김판구 감독 체제에서 클럽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미 한 달 남짓은 계속 울산이 백스리를 썼거든요. 심지어 클럽 월드컵에서 들어오고 나서도 코리아컵 광주전이라든지 이후에 리그 경기들도 계속 백스리 전술이 고집이 됐습니다. 아마 새로 부임한 감독, 그것도 도중에 부임한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선수들이 계속 백스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당장의 출발은 백스리에서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백스리는 자신의 뭔가 의도가 담긴 백스리라기보다는 뭐 반대발 윙백이라든지 다양한 시도들을 경기 중에 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흐름을 너무 많이 바꿔선 갑작스럽게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간다는 선에서 백스리 상황을 일단은 좀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근데 서울전과 전북전을 보면서 느낀 건 백스리 백포니아가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떤 수비 전술을 쓰건 또 수비수가 몇 명이 되었건 중요한 건 전환 과정에서 팀으로서 단위적으로 그들이 과연 시스템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거든요. 백4를 쓰면서도 백3 때의 불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스쿼드 자체적인 문제점 또 지금의 시스템적인 문제점 결국은 백3, 백4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날 신태용 감독이 경기 전에 라볼피아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김영권 시프트가 오늘의 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김영권 선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갈피를 못 잡는 느낌, 경기장 그라운드에서 좀 네. 어색해하는 느낌 계속 들었거든요. 네네. 매번 경기를 뛰었던 최종 수비 라인에서의 팀을 이끄는 그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 위치에서 하는 플레이를 그냥 한 칸 앞에서 하면 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색해 보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격으로 나가는 볼의 어떤 패스라든지 시도 자체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또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건 적재적소 상황에서 상대 미드필더 압박을 나가야 된과 동시에 우리 센터백 그 앞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선택도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압박을 타이밍을 좀 늦게 나가면서 상대 전북에게 더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그 위치에서 김영건 선수를 또 볼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는 본인이 정말 잘하는 위치에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울산 선수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김영권 선수가 볼 터치 또 그쵸. 패싱 횟수가 가장 많거든요. 경기에 이제 후방이긴 하지만 관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한 칸 앞으로 전진하니까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볼 터치가 글쎄 뭐 열 몇 번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통 상대팀 그날 박진섭 선수가 50 몇 번의 패스를 했는데 같은 위치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김영훈 선수가 볼을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건 선수가 그 위치에서 뛰는 걸 보면서 좀 다른 의미로 그 장면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스위 선수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기존에 이제 보야니치나 정우영 선수와 같은 이 기존의 삼선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있지만, 김민혁 선수도 활용을 했었고. 그렇죠. 김민혁 선수까지 있는데, 보야니치의 경우는 뭔가 신태용 감독이 원하는 좀 더 빠르게 뛰어주면서 넓게 몸으로 좀 부딪혀주는 그런 좀 더 파이팅적인 기질이 있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김민혁 선수의 경우도 일단 그래도 서울전 때 김민혁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때 쓰긴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는 선발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뭐 서울전 실점이라든지 뭐 이런 가지 이런 포인트들에서 아마 신태용 감독이 바로 주전으로 쓰기에는 김민혁 선수도 위험 요소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냉정히 봤을 때 김민혁 선수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뛸 수 있고 멀티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정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 볼 수 있느냐고 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니죠. 정우영 선수의 경우는 대표팀까지도 월드컵까지도 다녀올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지만 이제는 나이로 인한 기동력이나 체력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영권 선수를 그 자리에 쓴 것도 매 경기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수비 보호가 안 되면서 수비진에게 엄청난 부하가 발생한 게 이제 울산 실점 장면 때 문제점들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정말 이번에는 누구라도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김영권 선수를 올려서 쓰겠다는 판단까지 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라볼피아나라는 얘기를 신태용 감독이 한 이후에 현대가더비 현장에 있던 울산 기자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트릭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트릭이 우리 또 아니었죠. 예. 이제 박태하 감독과 연변해서 밥도 먹고 우리 류 차장이 또 자카르타에서 신태용 감독과 네, 사우나도 하고 예, 집에도 가보고. 거장들 우리 명장들의 절친이잖아요. 제 영덕 출신들하고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신 감독이 전술가이긴 한데 그런 막 정연한 전술가라기보다는 그 감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갑자기 변주를 주면서 이 부분을 갑자기 찝어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독이거든요. 예전에 콜롬비아전에서 고요한 선수를 하메스 로드리게스에 붙여서 그때 사실 선수들이 엄청 반신반의했대요. 근데 경기 끝나고는 고요한 선수의 최고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 하메스가 진짜 물병 던지고 나가버렸으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신태용 명장론이 나왔을 정도로 좋았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팀을 완벽하게 만들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한 부분을 찝어서 이명철 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꾸고 싶은데 안 된 거죠. 지금 주둔지가 바뀌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만 5년 정도 있다가 물론 한 3, 4개월 정도 이제 그 협회 부회장을 하다가 이제 울산에 부임을 한 건데 저는 이 적응 기간 감독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K리그 감독으로서는 13년 만에 맞습니다. 복귀거든요.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을 하는 거하고 이 팀 선수들과 매일매일 부대끼면서 하는 리더십은 다른데 사실 신 감독이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선수들과의 일종의 뭐 밀당, 마사지 이런 걸 엄청 잘하는데 이게
스타일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신 감독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3년 동안 대표팀이 아닌 한국팀을 맡지 않다가 일상적으로 선수들을 마주하려면 이것도 아마 신 감독 같은 숙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 박태 감독한테는 다른 의미로 전화를 안 하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전화할 이유가 없고 신 감독 같은 3연패를 하니까 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왜 지십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근데 지금 어쨌든 속초로 떠났고 제가 오다가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지면 이게 어쨌든 스플릿도 갈리는 시점에다가 이 ACL이 또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쉼표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온전히 이제 신 감독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이 파이널 B 예전에 하위 스플릿으로 갔던 게 스플릿 시스템에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2015년. 그렇죠. 네, 그때 7위를 했는데 그게 10년 만에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울산 팬들은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파이널 B도 B지만 지금 이미 10위에 있는 팀들과의 승점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10위는 결국 승강 플레이오프로 나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울산으로서도 이게 이제 더 이상 한 경기 이하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파이널 B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건 하위권과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울산에게는 지금 당장 이제 가장 직면하게 된 과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입니다. 네, 울산의 라이벌 포항 출신으로서 네.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네. 자, 울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 울산을 와서 첫 경기에서 4일 운동하고 경기했는데 첫 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반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못 잡아갔던 게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휴식기 이후에 동해안 더비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만 그 분위기를 가지고 남은 5경기에서 정말 많은 승점을 쌓고 그래야 이제 어떤 상위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결승전 같은 동해안 더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동해안 더비가 중요해요. 네, 같은 초등학교 동창끼리의 이 두 분이 1년 선후배 초등학교 같이 나온. 네. 근데 저는 대진표를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임하자마자 전에 감독을 모셨던 코치를 모셨던 분하고 붙고 대진표 짠 사람이 신태용 감독이 부임할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거의 안 게 아닌가. 왜냐면 또 김기동 감독하고는 올림픽 대표팀에서 같이 코치로 같이 있었잖아요. 리우올림픽 때. 이건 뭐 누가 만들어놨나? 그 정도로 했는데 하여튼 진짜 동해안 더비 안 그래도 치열한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네. 이거 나온 다음에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네. 9월 13일이죠 동해안 더비가. 예. 어우. 갑니까? 네. 저도 이거는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네. 가고 싶은데 저는 다음 날 수원 FC 광주 경기 중이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ABC 휴식기 직전에 여러 가지 빅매치들 또 화제의 경기들이 있었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안양이 서울을 잡았어요. 그 예전에 울산 얘기 많이 제가 할 때마다 울산의 운명을 가른 게 마틴 아담이 그 전북전에서 역전골을 넣었을 때 울산 팬들이 막 눈물이 터졌잖아요. 2022년만. 네, 근데 저도 이 경기 봤는데 안양 팬들이 정말 건장한 남성들이 누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이가 오열하는 장면도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양의 팀 역사에 물론 뭐 지금 더 이뤄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가겠지만 뭔가 점을 찍었다. 경곡점을 찍었고 이 승리가 이 안양의 서사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유병 감독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는 것도 중요하고 승리 중요한데 서울전 1승을 내가 약속을 했다. 근데 첫 시즌에 일단 잃었습니다. 그것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되게 의미가 컸던 경기인 것 같아요. 네. 반대로 김기동 감독은 진짜 서울이야말로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데 정말 그 급속 냉동고에 들어간 느낌이 됐어요. 이렇게 중계를 하고 바로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양 서포터즈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90분 내내 대단했어요, 진짜. 그리고 득점이 나오는 순간마다 저도 중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그 응원이.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경기 플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유병훈 감독이 그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확실히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양쪽 사이드백들이 좀 높은 위치로 올라오는 대신 수비로의 가담이 좀 느리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블록에서 수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볼을 뺏은 이후엔 빠르게 올라가서 뭔가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또 다시 수비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주요했던 것 같고, 반대로 서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볼 점유율을 지켜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로우 블록에서의 수비, 그 집중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양이. 그러면서 이제 안양이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 경기에서 가장 승부가 좀 갈렸던, 그리고 안양의 뭔가 신의 한 수였던 포인트는 토마스 선수는 어디에 놓아도 잘하지만 이날 경기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시작부터 좀 더 공격적인 전진할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됐던 점. 전술적으로 그 부분도 유병 감독의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테우스가 초반에 볼을 잘 간수해주고 서울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빈 공간으로 토마스 선수에게 적절하게 볼을 투입을 시켜줬는데, 안양이 이날 토마스 선수의 미드필더 기용으로 중원도 확보하고 상대 수비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데도 성공하고, 또 서울의 경우는 최근에 수비시의 약점이 저는 3선의 수비 보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모 선수, 황도윤 선수 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두 선수의 수비 보호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유재문 선수도 그날 좀 안타까운 장면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래서 유재문 선수도 일단 최근에도 부상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아마 감각이나 체력적인 부분이 100%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서울 역시도 수비 보호를 약점이라고 지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마테우스 이 선수만이 아닌 오히려 토마스까지 공격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투입을 시키면서 배치를 시키면서 그러한 서울의 약점을 공략하려 했던 시도가 상당히 돋보였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 팬들이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팬 커뮤니티의 반응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누가 환호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김재성 위원, 저 색깔이 이 경기장에서 환호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빨간색이 환호를 해야 되는데 보라색이 이제 날뛰고 있는 걸 봤을 때 오는 그 데미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더비의 극명한 양면성이 아닌가. 근데 하나가 가져갔다. 서울은 근데 이번 시즌에 기복이 좀 심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시즌 연승이 2번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결국 연승이라는 건 위닝 멘탈리티가 더욱더 강해져야지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기력과 결과인데, 글쎄요, 요번에도 사실 안양을 이겼으면 또 연승으로 가면서 더욱더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경기에서 울산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울산을 이겼으니까. 근데 이 경기에서 또 잘못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복 있는 팀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서울의 팬들이 가장 좀 불만인 부분도, 예전에 강팀이었던 서울은 항상 한 경기 이기면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상위권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뭔가 기대감을 갖고 경기장에 갔는데 또 이 실망감을 안고 또 집에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이랑 비슷하게 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작년과 가장 달라진 건 8월 성적이거든요. 작년 8월에 서울이 5승인가를 하면서 상위권으로 쭉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 8월은 서울에게 정말 힘든 8월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게다가 울산전을 통해서 박성훈 선수를 오랜만에 기용했는데 그 경기 땐 박성훈 선수가 괜찮았고, 제시 링가드가 경고 누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울산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제 안양과의 홈에서의 연전인데, 나름대로 김기동 감독이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준 포인트가 잘 먹혔으니 그래도 이 상승세가 이번 경기까지는 이어져야 된다는 팬들의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근데 링가드도 돌아왔고 박성훈 선수가 여전히 야장과 함께 수비진을 꾸리면서 지난 경기에 좋았던 포인트들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최준 선수가 또 울산전을 통해서 오른쪽 풀백으로 득점도 성공을 했고, 안양전 때도 똑같이 오른쪽 풀백에 기용이 됐고요. 조용욱 선수도 최근에 득점력이 괜찮거든요. 좋은 포인트들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경기 때 좀 충격적인 패배로 인해서 서울은 또 한 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감독마다 아무리 선발 라인업에 힘을 주고 자신의 플랜 A를 잘 공을 들여도 상대하는 감독이나 상대하는 팀들이 대응을 당연히 해오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K리그 1, 2도 다 그렇지만 감독들, 코칭 스태프의 대응이 점점 더 그 힘을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김기동 감독과 서울에게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이, 경기 중에 상대에게 뭔가 판이 말렸을 때, 읽혔을 때, 경기가 뜻대로 안 풀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은 변화를 주더라도 그 변화를 위해서 선택한 포인트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이 경기가 끝나고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둑스를 빼고 루카스를 넣었던 교체 투입. 당시 이제 김기동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가 중앙에 워낙 로우 블록을 강하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측면에서 흔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루카스 선수를 투입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체가 충분히 의도대로 된 교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결국 루카스 선수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둑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장면들이 그 이후에 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변화, 교체도 타이밍이 늦거나 혹은 타이밍을 주더라도 그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아마 서울 팬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임대리의 얘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김재성 위원이 선수도 해봤고 네. 코치로도 이제 5년 이상의 경험을 했는데 네. 뭔가 그라운드에서 제대로 안 풀릴 때 어떤 전술적 유연성, 감독과 어떤 벤치의 대응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그 코칭 스텝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님은 경기장에 나가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지만 결국 볼에 따라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코칭 스텝에서 본 다음에 계속해서 리포트를 드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이 벤치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볼 수가 없으니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사실 이야기했듯이 둑스가 나가고 나서 오히려 크로스가 더 많이 시도가 됐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교체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는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남은 기간 동안 또 서울은 잘해야 되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뭐 모든 팀이 다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관중 동원력이 가장 강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은 거의 3만 가까이 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더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이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꼭 서울에서 서울 팬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팀을 만나서 거기서 뭐 벌어지는 아주 큰 장면이 K리그에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서울이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2월 22일 그 서울과 안양의 역사적인 첫 K리그 맞대결 때 4만 2천 관중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지난 두 번째 상암에서의 만남은 반토막 났잖아요. 정말 딱 2만 명이었죠. 네. 그게 제일 아쉽네요. 네. 빨리 좀 서울이 뭐 성적으로나 관중 동원으로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2만 명, 2만 5천 명 와도 너무 비어 보이니까. 링가드도 뛰고 있는데 너무 네. 크니까 링가드 뛰고 있는데 진짜. 뭐 지금 부진한 팀들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K리그 구단 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리그 규정 손보기도 하고 뭐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K리그 구단 지원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TSG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운영입니다. 앞서 김재성 의원이 TSG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하면서 어때요? 본인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온전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뭐 집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중계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중계는 정말 많은 준비를 또 해서 가야 되고 또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 명확하게 경기를 집중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TSG는 정말 경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딱 거기 앉아서 정말 양 팀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또 교체 타이밍을 또 어느 시점에 잡아서 그 교체가 얼마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SG가 가장 중점을 두는 포인트, 네. 뭐 그리고 어떤 중점을 두는 데이터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경기장 안에서 축구를 보면서 상대가 압박을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서 강하게 하는지를 일단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공격하는 팀은 어떻게 또 후방 빌드업을 하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모든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팀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는 건 분명히 코칭 스텝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전술도 있네, 이렇게도 파할 수가 있네, 막을 수가 있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리그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단들이 그럼 TSG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뭔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현장을 이제 중계도 다니고 TSG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면 이제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때 분석했던 거 봤는데 되게 우리가 도움을 많이 얻었다. 뭐 예를 들면 그때 그 분석을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면서 뭐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좀 흐뭇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누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흐뭇합니다. 이게 TSG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코칭 스태프의 일원으로서 네. 또 상대방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 네. 위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관점 또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다른가요? 코칭 스텝에 있을 때는 개개인의 분석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체적인 전술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 경기 아니면 그 전 5경기를 봤을 때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이 그 개개인의 플레이가 어땠는지를 분석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팀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TSG 위원으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을 때 물론 개개인의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보다 그 전체적인 경기의 내용이 어땠는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교체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흐름과 결과를 바꿨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좀 많은 부분에서의 큰 부분을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 이때쯤이면 이렇게 교체 전술을 가져가고 또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재성이 선수로 뛰었을 때 그거는 이제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코치로 활약했던 건 이제 뭐 한 7, 8년 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설위원이자 TSG 위원으로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그때 축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지금의 축구를 예전에 선수 때 또 코치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수가 저는 제일 쉬운 직업이다. 그중에. 네. 제가 후배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요즘 종종 해. 이제 은퇴를 앞둔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가끔씩. 형 지도자 어때요? 뭐 지도자 할 만해?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너 정말 축구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축구를 했을 텐데 그래서 너가 이 위치에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랑하는 축구를 온전히 알려면 하는 것과 가르쳐 보는 것 두 가지를 다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후배들한테도 지도자를 해보라고 하는 게 선수가 보는 것과 가리키는 이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축구를 보는 건 조금 다 좀 비슷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유니크한 축구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더 축구를 보는 팬들이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지도자나 코칭 스텝은 조금 비슷해지는 이 축구를 얼마만큼 빨리 완성시키느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다른 시선과 다른 훈련 방법을 통해서 좀 유니크한 축구를 할 수 있는 지도자분들이 많이 나오면 저는 그게 K리그가 점점 더 재밌어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재성 위원은 TSG 활동도 하고 해설위원도 하지만 얼마 전에 그 P라이센스 교육도 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장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이 TSG 활동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커리어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되죠. 정말 많이 도움되고 저를 좀 뽑아가라고 여기다 어필을 좀 해도 될까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왜냐면 이거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는 또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또 위원장님이 선별해서 또 그 위원님들을 또 뽑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올 시즌을 정말 좋은 위치에서 축구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랬듯이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뭐 지도자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이 TSG 위원 한번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수로도 최고였고 훌륭한 코칭 스태프였고 뭐 해설도 잘하고 TSG 위원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예비 감독 김재성 많은 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거 빼주세요. 지도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야,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TSG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실 알 수 있었고 또 TSG 활동이 그 TSG 위원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겠죠, 여러분. 매 라운드마다 최고의 팀을 뽑고요. 베스트 11을 선정하고 또 베스트 플레이어 MVP를 선정하는 게 TSG 위원들입니다. 궁금한 거, 그 회의할 때, 줌 미팅할 때 의견 충돌이 막 격하게 일어나거나 그런 거 있어요? 격하지는 않은데 항상 일어나요. 네, 왜냐면 정말 베스트 11을 선정해야 되고 또 최고의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내가 봤던 경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멀티골을 넣었어요. 근데 저쪽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봤던 경기의 선수들을 또 어필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요. 내가 본 경기가 마치 내 팀의 경기가 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들도 또 봐야 되고, 위원장님은 매 라운드마다 경기장 또 다니면서 또 많은 경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갈릴 때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네. 어떤 식으로 나요? 위원장님의 시선에서 또 이제 결정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슈팅이라든지 다른 지표가 더 좋네요, 저 선수가. 그리고 지금 이 흐름에서는 제가 봤던 팀보다 저 팀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뭐 수긍이 또 될 때도 있고요. K리그 구단 지원팀이 TSG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운영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K리그 구단 지원팀의 업무가 또 있습니다. K리그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업무를 이 구단 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그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몇 팀으로 이제 운영을 할 것인지, 당장 2026 시즌 K리그 2 팀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또 짜야 되는 거고, 또 기후가 변화되면 쿨링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또 J리그는 2026-27 시즌부터 추춘제로 전환을 하는데 K리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22세 이하 출전 규정.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은 추후에 또 우리 또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 예, K데이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의 K리그 이야기, 그리고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에 대한 이야기, 김재성 해설위원 겸 TSG 위원 겸 인턴 사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조금 더 TSG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팬들 이야기 했는데 사실 못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하세요. 해도 돼요? 네. 팬들이 더욱더 재밌는 어떤 분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제가 비프로라고 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 영상 분석과 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루는 그 업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더 팬들이 봤을 때 재밌어하고 좀 더 유의미한 어떤 분석을 좀 볼 수 있게끔 또 미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TSG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예, K리그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83년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K리그, 벌써 43년째 5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있었는데 우리 류 차장 마음속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있지 않나? 리그도 저와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고 저랑 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타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오고 있어서 되게 흡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K리그 초창기부터 활약했던 수많은 별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후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시니어 인턴을 한 명 모셨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오셨어요.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 겸 우리 K무역 인턴 사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저는 주업은 지금 현재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부업으로는 저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이 2개. 네. 이전에는 편집국장도 하셨고, 제가 기자 생활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쳐다볼 수도 없었던 선배였습니다. 이제 쳐다봐? 아니,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네. 네,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오늘 안 그래도 부장님하고 저 때문에 우리 평균 연령이 좀 높은데 시니어 인턴까지 오셔가지고 더 잘해야겠다. 아니, 나는 계속 걸고 넘어지나? 아니요.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한번 모시고 리그 관련해 아주 그냥 좀 묵직한 주제들 나눴던 그 기억도 있고,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방송 현장에서 뵈니까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도 좀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소통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대한축구협회. 제가 그 밑에 위원으로 있거든요. 잘 모셔야겠는데요. 네. 지금 부장 인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K리그 명예전당 선정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위원석 위원장. K리그 명예전당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예전당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K리그 명예전당 이전에 한국 축구의 명예전당이 먼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축구 명예전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명예전당이라는 이름으로 7분을 당시에 헌액을 했었고요. 당시에 축구협회는 이제 헌액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내부적으로는 헌액 작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가지셨던 분도 협회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협회 내부에서 사실은 이제 추가 헌액에 대해서 통일적인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벌써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러네요. 이게 2005년도에 첫 헌액이었으니까 헌액 작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한때 이제 축구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이제 있는 유청 부장님입니까? 유청 차장님. 예, 유청 차장님도 제 기억에는 명예전당 헌액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는 칼럼을 썼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년 전이죠. 2024년도 유강영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리그가 이제 출범 40주년을 맞아가지고 K리그 명예전당을 출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당해년도에 이제 헌액 작업을 진행을 했고 헌액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약속을 한 것은 이제 경년제로 이 헌액 작업을 이어가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또 2년이 지나고 프로축구연맹에서 공언대로 올해도 헌액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2년 단위로 K리그를 수놓았던 수많은 별들 또는 공헌하셨던 분들, 노력해 주셨던 지도자분들을 지속적으로 헌액을 할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 드는 상황이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한국 프로축구 연맹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23년에 K리그 명예전당 이제 최초 헌액 작업이 있었고 이제 9월 16일에 이제 2차 헌액식이 있는데 지도자는 김호 감독, 그리고 공헌자는 정몽준 회장, 선수는 김주성, 김병지, 유상철, 대안 이렇게 K리그에서 이제 200골에 딱 2골 모자라는 198골을 넣었던 대안 선수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지 이것도 꽤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현재 K리그는 83년에 출범했던 슈퍼리그를 자신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슈퍼리그를 K리그의 시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중적으로는 그리고 또 언론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일치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83년을 K리그의 출범의 해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아는 최고의 축구 인문학자이자 축구 문화학자이자 축구 사학자가 있습니다. 류 차장. 저는 아닌데 선배 계시네. 어떻게 그 83년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83년이죠. 네. 83년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어느 정도 사안이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리그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83년을 리그의 원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2년 전이 출범 40주년으로 맞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40주년 기념 이벤트의 하나로 기획을 했던 것이 이제 명예의 전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의 전당을 첫 출범시키는데 40주년 이벤트라는 것도 좀 가미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매 10년 단위로 사실은 가장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선수를 뽑자는 컨셉으로 헌액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2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사실은 앞으로 명예의 전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선정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6분이 계신데요. 명예의 전당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열띠게 토론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은 230분의 기본 후보군을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 먼저 제시를 했었고요. 프로축구 연맹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후보군은 선수로서 후보 자격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300경기 이상 출전, 100골 이상 득점한 선수, 100경기 이상 클린시트를 기록한 골키퍼, 또는 연말에 늘 열리는 그 시상식에서 뭐 MVP를 탄 선수, 올해의 득점왕, 도움왕, 베스트 11에 한 번이라도 포함됐던 선수, 이런 기본적인 캐리어를 가진 선수들은 다 기본적으로 후보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230분의 광역 후보군 가운데 저희 선정위원회가 엄선을 해서 20명의 후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이름만 들어도 한 분도 뺄 분이 없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먼저 헌액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실은 20분의 스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을 삼았던 것은 사실 이제 명예의 전당 헌액이기 때문에 이 좀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것을 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의 후보 리스트 20분은 80년대, 90년대에 주로 활약하셨던 분이 최소한 60-70% 정도는 그 후보 리스트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합의하에 이 후보 명단을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회가 했었던 가장 큰 일은 사실 이 20명의 스타 중에 스타들 후보 리스트를 정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20분을 대상으로 4개의 분야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은 저희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투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축구 기자들, 이제 현직 기자들도 참여를 했었고 은퇴한 체육 기자들한테도 투표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에 현장감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기자들보다는 그 오비 기자들이 더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제 은퇴한 오비 기자들한테도 이제 투표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K리그 구단 관계자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팬 여러분들의 투표, 이렇게 4개 부분에 걸쳐서 20명의 후보들에 대한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모두 다 프로축구 연맹에서 합산을 한 결과로 이번에 4명의 선수가 헌액 대상으로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4분은 이제 20명의 후보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요. 2년 뒤에는 남은 16분의 후보 리스트에다가 선정위원들이 추가로 4명의 후보 리스트만 추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20명의 후보 예. 리스트는 항상 예.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20분을 대상으로 2년 뒤에 또 헌액 투표가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헌액되실 분이 빠진 부분을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후보 리스트가 채우게 되겠죠. 네. 아마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시대적 배려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저희 선정위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2년 전에 1차 헌액자 6분 그리고 이번에 2차 헌액자 6분 명단을 보면서 우리 이명철 대리 네. 아니 이 사람이 왜 빠졌어요? 뭐 좀 불만 없습니까? 불만보다는 사실 너무나도 위대한 분들이셔서 왠지 이분이 빠졌다 하기에는 기존에 계신 분들의 명예가 괜히 제가 평가를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번에 네. 보니까 울산 출신이 2명이나 들어있네요. 약간의 만족감도. 김경지, 유상철. 네. 신태용 선수도 울산 신태용 선수는 이제 그 사실은 앞에 들어가죠. 이라 천마 성남이라 천마지만 어쨌든 저는 K리그로 봤을 때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북의 왕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공헌을 했던 최강희 감독이 추후 명예전당에 들어갈 만한 지도자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먼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리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네. 드리자면요. 네. 선수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 이제 후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투표 행위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선정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최강희 감독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최강희 감독님이 언젠가는 이 K리그 명예전당 지도자 부분에 헌액되리라는 것을 뭐 의심할 수는 없는 건데 지도자 부분의 헌액자는 현직은 조금 후순위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나누게 됐어요. 최강희 감독님은 아직 이제 중국 슈퍼리그에서 그렇죠. 이제 네. 현직으로 계시고 여전히 K리그 감독으로 복귀해서 앞으로도 활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현직이거나 현직으로 복귀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감독님들은 조금 후순위로 두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도자 부분에서는 이제 은퇴 지도자들을 먼저 하겠다라는 이제 선정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리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사실은 최강희 감독님은 약간 뒷순위로 이제 밀려나 계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강희 감독 이전에 울산에서 뛰었던 최강희 선수도 K리그 명예전당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렇죠. 활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후보로 들어가 후보로 있죠. 수명의 후보는 예. 선수로는 선수로는 이미 후보로 들어가 있죠. 예. 아까 그 명예전당 이제 헌액자 선정하는데 후보군을 추리는 게 선정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역할의 하나였죠. 종신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좋은 인물들 제가 추천할 만한 인물들이 예. 약간 2명 정도 떠올라가지고 예. 아유. 뭐 유총 차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필 좀 해. 예. 저는 저기 못 갑니다. 워낙 이게 많이 차이 나가지고. 임대리. 네. 네? 우리 젊은 피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네. 선정위원들 평균 연령이 너무 높으셔. 예.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그 80년대 90년대에 상징하시는 분들의 헌액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정위원들도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 부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장기 집권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연령이 상관없는 게 이번에 그 우리 야니가 야니랑 저랑 친구인 대한이랑 대한이 됐는데 뭐 이 정도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사실 이번에 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우려했던 건 뭐냐면은 일단 외국인 선수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어요. 이런 투표 행위에서. 그리고 포지션별로는 공격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나 골키퍼가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했었습니다. 사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선수도 이제 4명의 헌액자에 들어왔고 골키퍼도 4명의 헌액자에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쏠림 현상 이런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우려했던 것만큼 벌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3회, 4회 가면서 조금 전통이 쌓이면서 더 잘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K리그 명예전당 헌액식이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진행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부장님이 하십니까? 부장님이 하시죠. 그렇습니까? 이 단독 기사네요. 그러니까 단독 기사네요, 저도 이거. 위원장도 모르던 그러니까, 사실을 지금. 이거 좀 문제가 하지만 있는 거 기사화가 아닙니까? 된다고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진 않은. 근데 이건 되죠. 위원장도 몰랐는데. 사실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네, 알았습니다. 엠바고인가? 아니, 그런 괜찮아요. 얘기하면 안 되나? 위원장을 너무 우습게 하는 방 기자. 저도 영광스럽게 예. 그 사회에 대한 의뢰가 와서 예.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너무 그러면서 감사한 받았는데 마음입니다. 사실 또 3회 2027년에 헌액자가 선정이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회자는 이미 선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3회, 4회 뭐 쭉 사회자는 이미 제가 종신 영구주권 같이 가시죠, 그러면. 3회는 누가 될 것이냐? 우리 젊은 피 임대리부터. 글쎄요. 3회는 과연 누가 헌액에 합당하냐, 마땅하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선수는요. 김도훈 선수. 김도훈 선수. 네, 김도훈 선수가 보여줬던 전북 성남에서의 그 득점력, 골수 기록들을 봤을 때 저는 3회째에는 김도훈 선수의 목소리가 좀 많이 의견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은 김현석 선수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가물치. 그렇죠. 울산의 위대한 레전드이기도 하고 한 구단의 최다 득점자의 기록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있죠. 기록을 보더라도 오히려 김도훈 선수보다 김현석 선수가 K리그 통산 공격 포인트는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경기를 뛰었고 그 시기를 풍미했던 공격수로는 당연히 김현석 선수의 언급도 들어갈 만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K리그 초창기에 세 자릿수 득점을 했던 이름들이 사실은 윤상철, 김현석, 또 뭐 우성용 선수도 생각이 나고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국가대표와는 좀 인연이 조금 덜하지만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리그 기록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은근한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다 잘하는 선수들은 국가대표 가 있었다. 그런 뭐 분위기를 일정 정도 고려하더라도 이 리그에서의 남긴 이 헌신이라던가 이 발자취는 명예전당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김영수 선수는 다른 팀들 팬들이 보기에는 엄청 싫은 선수였어요. 그럼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런 명예전당이 있을 때 그분들의 이제 의미라던가 가치라던가 이걸 재평가할 수 있어서 저는 좀 기쁜 장이 될 것 같아요. 3회 저는 유청 차장이 강력 추천하는 저는 선수. 김현석 선수. 김현석. 선수. 근데 김현석 선수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28년 만에 이제 그 골키퍼 커터제가 풀리잖아요. 신혜손이라는 정말로 이 압도적인 골키퍼가 정말 경기를 압도할 수 있구나.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귀화해서 한국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분도 저는 좀 강력 추천. 물론 김병지 선수 그 정말 700경기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셨지만 신혜손도 정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K리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로컬들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랬구나라고 팬들이 인지하는 게 외국인 골키퍼는 뽑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규정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신혜손 규정이나 마찬가지. 신혜손 이후로 외국인 골키퍼들이 많이 K리그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수 중에 좋은 골키퍼 자원이 안 나온다. 그 드라간이라는 이름도 드라간도 정말 잘했죠. 정말 잘했죠. 네. 그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이 생각이 나는데 류 차장. 네. 좋은 아이디어. 이미 잘 뽑아 놓으셔가지고 저보고 그냥 하라고 뭘. 우리 상정위원도 고생하셨다고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자, K리그 명예전당 이제 2차 헌액식이 말씀드린 대로 9월 16일에 좀 어줍지 않은 사회자의 진행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또 하게 됐는데 이 명예전당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우리 선정위원장께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유청 차장님이 쓴 글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는 기억이다. 뭐 이런 요지의 글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는 매 주말마다 펼쳐지는 땀과 눈물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축구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또는 이제 팬들에게 조금 선물해드리는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무대가
K리그 명예 전당이다. 그래서 그 의미와 기쁨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11시부터 시작되는 헌액식이 K리그 유튜브, 스카이 스포츠 채널 그리고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그날의 감동과 재미를 팬 여러분께서 라이브로 한번 즐겨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료 좀 미리 좀 준비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고 가실 수 있도록 결제 파일에 넣어놓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K리그 명예전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가 있고 또 K리그 초창기를 수놓았던 스타가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K리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현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 겸 K리그 명예전당 선정위원장님, 오늘 인턴 활약 괜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